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우리나라 그 아까 반도체 관련주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반도체 쪽도 이제 중국 쪽 제재 이슈 나올 때마다 또 휘청거리기도 하고 하이닉스랑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또 막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더 어려운 게 소부장 기업들 주가가 또 먼저 또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는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 AI 가속기 그 부분에 이제 HBM이 들어가면서 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하이닉스 그 생태계 한미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같이 강한 상승 흐름을 상반기에 보여줬잖아요. 네. 뒤늦게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엔비디아 납품을 지금 노리고 있고 오늘 기사 보니까 7월 24일입니다. 4세대는 엔비디아와 OK를 했는데 5세대는 아직 검증을 못 받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빠졌고 하이닉스는 올라왔거든요. HBM3는 어떻게 네네. 테스트 통과했는데 3E 버전은 네네. 아직 멀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HBM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가를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엔비디아의 신제품을 지금 25%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엔비디아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25%의 그 HBM을 어디서 얻을 거냐. 결국은 삼성전자 아니면 마이크론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상당히 뒤져 있고요. 캐파 자체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가 있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꿈의 주가인 10만전자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좀 희망 사항이 있고요. 이건 조건부. 돼야지.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에게 납품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하이닉스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생태계도 결코 엔비디아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경쟁 상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혹여 SK 하이닉스가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악재가 있으면 더더욱 이 상대 여러 가지 그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납품업체가 필요한 거고요. 최근 들어서 그 소부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리스크에 조금 더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다행히 이제 트럼프 리스크는 조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에게 호재인 주식들은 강하게 가지만 트럼프가 무언가 발언을 하면 악재인 제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본인에게 유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도 저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금리도 내리지 마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금리도 내리지 말고 그다음에 시장도 안 좋아야 그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들이 바이든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반도체 그런 AI 산업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면서 주가 조정을 일부러 좀 노렸던 게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발언하면서 좀 흔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의 주가가 내려가자마자 바로 우리가 이제 안정세를 좀 찾아갔잖아요. 반대로 이제 빅스 지수는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커지고. 이제 그 빅스 지수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발 이 불확실성이 11월까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지지율 역전이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거의 되자마자 이렇게 지지율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어떤 지지율 반등이 저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잠잠해지고 기본적으로 상반기 내에 시장을 이끌었던 AI 산업들.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 네. 오래됐습니다만 특히 네. AI 쪽으로 특화돼서 네. 막 증설이 되기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클라우드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AI 기능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지금 얼마 안 어떻게 됐죠. 보면 챗GPT 투자가 부터. 지금 2, 3년은 더 돼야만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져야만 우리가 뭐 AI 랭귀지라든지 AI 관련된 어떤 구현이라든지 비즈니스들이 뭐 구글이나 메타나 뭐 이런 쪽에서 시연이 되는 거잖아요. 아마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 AI 관련된 이슈들이 꺼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3년 후부터 이제 2, 3년 후부터 구글, 메타, 아마존이 그 AI로 얼만큼 비즈니스를 일으킬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AI 하드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다음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이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우리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규모의 AI가 돌아가는 그런 세상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 우리 강한 흐름을 보인 이 AI 관련 이슈들이 결국 하반기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도 뭐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 매그니센트 세븐이라는 네. 것들을 종합해 보면 AI로 요약을 그쵸. 할 수 있거든요. 예. 테슬라도 AI 기업이에요. 그쵸. 뭐 예. 전기차라고는 하지만 전기차는 그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죠, 도구. 도구일 거고, AI를 활용해서 AI 자율주행, 그리고 휴먼 로봇, 예. 그죠? 네, 그래서 로봇, AI 로봇 이런 쪽으로 결국에 궁극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매그니센트 세븐도 결국 AI에 집중된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그래서 AI 산업들이 결국 미국 시장을 지배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주의 어떤 선전이라고 보면 우리도 그런 섹터들에 대한 좀 주목.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술주 섹터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는 그 기반을 둔 기초지수를 둔 그런 기술주 ETF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도 좀 시장이 안정화되면 계속적으로 그런 섹터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만 치료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30년에 시장을 선도하는 한 10개의 약 중에 5개 정도가 비만 또는 당뇨 약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비만 치료제가 결국 당뇨 치료하다가 부작용으로 살이 빠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035년이면 둘 중에 하나는 뭐 뚱보란 얘기도 웃자고 하는데,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다. 다만 이제 일라이 릴리가 과연 시장을 앞으로도, 젯바운드가 위고비보다는 지금 성능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위고비나 젯바운드는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을 주사로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암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는 그 약을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8월 달에 아마 임상 1상인가 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로슈 같은 경우는 먹는 약, 먹는 그 약을 지금 개발을 네. 일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먹는 약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 웬만해서는 이제 안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쪄가지고 많이 이제 좀 그쵸. 아픈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단 그 먹는 약으로 해서 살이 빠지면,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역시,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도 경구용 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2030년이면 과연 경구용 약 아니면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 맞는 약 이런 식으로 개발이 들어가면 그걸 가진 이제 업체가 결국엔 최종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젯바운드가 상당히 기술력이나 어떤 성능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늘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네, 주사기로. 예, 왜냐면 이게 먹으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사 바늘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뭐 그 기업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쪽에서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그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주목해야만 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또 사람들이 살이 빠지면서 또 나타나는
또 다른 부수적인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 그래서 측면에서요. 지금 이제 그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든지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그 HBM 관련해서 본딩하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이제 생태계들이 그쵸.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AI 비즈니스라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AI 가속기를 사와서 이제 AI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걸 할 아마존이라든지요, 메타라든지 서비스 기업들. 네, 서비스 기업들이요. 그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결국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또 만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섹터로 해서 뭐 핸드폰 그러면 뭐 핸드폰을 제조하는 그런 곳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AI 뭐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쪽들도 앞으로 뭐 ARM이라든지요. 그러니까 반도체 IP를 갖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결국 그런 쪽의 생태계들을 형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관련해서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그 그쵸. 데이터 그 전기를 잡아먹다 전력을 보니까 먹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좀 하나의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섹터들은 뭐 상반기에 좋았던 섹터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라면이나 뭐 김밥 같은 어떤 식품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의존했던 이 화장품들이 이제 미국 쪽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조선.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선가가 많이 네. 올라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신고가 가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조선은 더 좋죠. 왜냐면 화석연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LNG선 발주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 섹터들에 대한 관심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러면서 좀 갈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국내 바이오 섹터 오늘 알테오전이 30만 원을 넘어섰는데 알테오전도 뭐 8월이나 9월쯤에 그 머크의 임상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 뭐 주가가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또 이제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2위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중국을 제끼고 이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바이오 섹터들이 뭐 반사이익을 얻어서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위탁 생산 업자들 뭐 수출이 늘 거다 뭐 이런 기대감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좀 규제 약간의 그 제한을 받으면서 바이오 섹터에게는 굉장히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리고 이 공매도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렇죠. 조성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들도 있는 투심이 어떤 좀 좋아질 수 있죠. 임상 결과 발표를 기대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비만 섹터들이 바이오의 어떤 관심을 상반기에 끌어주고 그다음에 임상 결과들이 좀 이어지고 알테오젠의 어떤 임상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바이오 시장에도 좀 온기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들도 하반기에 이렇게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웃집 효과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샌드 타이거 샤크 최구민수님은 적자 기업에는 직접 투자는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또 적자인 곳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섹터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본인들이 이제 여러분이 네. 직접 판단하셔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적자 기업을 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손절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저만의 스타일을 이제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 제가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견디는 거고 이게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뭐 어떤 일이든지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질문을 저한테 이제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건데 저는 이제 비교를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오르는 건
뭐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수익은 좋겠다. 그러나 내가 그걸 자꾸 이렇게 연관해서 왜 나는 놓쳤을까 이러면 이게 굉장히 투자에 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줏대가 없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지는 네.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진 거에 대한 확신이 가질 때까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좀 많이 삼아서 네, 그렇게 해서 보통 매수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하고 샀는데 이제 조금밖에 못 샀는데 그게 막 수익이 나면 뭐 그 수익 난 걸로 조금 만족을 하고 그렇게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오랜 시간 해와서 예, 저는 좀 그렇게 견디고 좀 있습니다. 요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이제 배당 나오는 주식들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밸류업 주식들이 좀 상반기에 주목을 받다가 사실 이게 또 뭐 밸류업 전반적으로 뭐 강제가 됐던 것도 아니고 의무화도 아니고 그냥 밸류업을 평소에 잘 하던 기업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뭐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밸류업들은 지금 상반기 많이 올라왔는데요.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예를 들면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에게는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금융회사,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회계 그 이슈가 있으면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하반기의 기대감들은 계속 뭐 크게 많이 빠지겠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이 바뀌듯이 뭐 엄청난 뭐 상승을 단기간에 거두기는 좀 기술주처럼 어렵겠지만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또 시장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우리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환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적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최근 이제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자국 우선주의 그쵸. 이런 부분들 뭐 관세를 더 부과할 거다 뭐 이런 보호장벽 이슈 때문에 많이 흔들렸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당선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환율도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수혜를 받는 이 수출주들 약간의 그런 환율 그러니까 지금 1,370원, 80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1,300원대 초반이나 뭐 1,200원대 이렇게 혹여 내려간다면 약간 좀 실적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 그 최근 들어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행 부총재를 하셨던 네. 분께서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말까지 1,300원대 중반이나 이 정도는 유지할 것 같다. 환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보다 현대차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상대적으로 배당을 포커스로 둔다면 현대차보다 현대차 우선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는 결국 실적이 계속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좀 보였지만 결국에 실적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올해 안에는 선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환율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반면에 또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할부 금리 떨어지면서 자동차 구매력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좀 네네. 종합적으로 또 네네.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그렇죠. 조금 더 포커스가 있으니까요. 환율 영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중요하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1,400원이 혹시 넘어가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물론 우리가 수출 좀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
측면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일본도 지금 엔화가 네. 뭐 계속 떨어지면서 일본 국민들이 이제 백엔샵에서 살 게 없다 뭐 그런 하소연도 하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예,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일본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엔화가 내려가면서 굉장히 좀 수출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살기에는 더 팍팍해지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순간 관세를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자기 자국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잡히지 않는 인플레를 어떻게 할 거냐. 인플레가 안 잡히면 결국 금리는 못 내려갈 거고 트럼프 정권 내내 이렇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냐라는 좀 그런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걱정도 항상 계속 담아놔야 되는 거 사실 이게 또 투자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우리 최구민 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 한 모금 한 마디 예. 좀 참 이 드세요. 바커스. 원래 그 네. 그리스어로 원어가 바쿠스 그럴 거예요. 아마 술의 신? 그렇죠. 네. 저 바카스 좋아합니다. 엠베서더. 엠베서더. 찐팬, 바카스 찐팬. 찐팬. 저도 바카스 저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카스를 사랑합니다. 맨날 공짜로 먹습니다. 그렇군요. 바카스 드실 분은 YC로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따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짠 하시죠, 짠. 네. 전 디카페인. 이게 협찬은 아니에요. 협찬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그냥 실물 지원을 받습니다. 네. 그 또 얼마 전에 강의 하나 여셨다면서요? 예. 제가 그 패스트 캠퍼스에서 네. 주식 투자 강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해외 주식, 그리고 배당주, ETF, 그리고 공시, 재무제표, 그다음에 실적 개선주를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요.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요 티셔츠, 네. 땡큐 티셔츠도 그것도 얼렁뚱땅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나도 준다고. 네. 그런 강의는 저희 YG 클럽이랑 같이 하셔도 좋은데.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계약서 들이미는 사람이 뭐 장땡이죠. 그러네요. 알았으면. 패스트 캠퍼스에서 하시는 것도 많이 YG 사랑해 클럽. 주십시오. 네. 끝나는 대로. 네. 최구민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